안녕하십니까. 당신을 늘 응원하는 김병주입니다. 여러분, 소련이라는 뱀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의 전설 속 뱀입니다. 소련은 이빨뿐만 아니라 꼬리에도 독침이 있습니다. 적으로부터 머리가 공격을 받으면 꼬리가 휘어서 적을 치고, 꼬리가 공격을 받으면 머리에 독침으로 반격을 합니다. 몸통을 밟거나 하면 꼬리와 머리가 동시에 공격한다는 무시무시한 상상의 뱀입니다. 손자는 소련과 같이 군대나 조직을 운영하라고 합니다. 한 부대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부대가 도와 반격해주고 방어하는 것이죠. 이렇다면 어떤 위기 상황도 극복해낼 수 있겠죠. 소련과 같은 효과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형을 갖춰야 합니다. 조직 편성을 잘해야 하고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운용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오늘은 손자병법을 몽골 제국과 함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몽골 초원에는 약 50개 부족이 흩어져서 하루도 끊이지 않고 부족 간 약탈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징기스칸이 나타나서 몽골 제국을 통일하고 세계 대제국을 만듭니다. 징기스칸은 어떻게 조그만 부족에서 출발해서 세계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손자는 강한 조직을 위해서는 강한 형을 이뤄야 한다고 얘기했죠. 강한 형이란 거는 국력과 군사력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징기스칸은 이렇게 강한 형을 만들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점령한 부족도 그를 따르기만 하면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는 다른 부족과 싸워 이길 경우 패배한 부족은 죽이든가 살아있는 경우도 노예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은 점령 부족에게도 항복하면 노예로 삼지 않고 삶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싸움을 하면 할수록 그를 지원하고 따르는 인원이 늘어만 갔죠. 그리고 인재를 뽑을 때 친족이나 부족을 따지지 않고 능력과 충성도만 있으면 파격적으로 등용을 했습니다. 그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의 배경에는 어린 시절 경험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징기스칸이 9살 무렵에 아버지가 타타르 부족으로부터 암살을 당하죠. 징기스칸의 아버지 예수게이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족장이었지만 아버지가 죽자 그의 부족과 친척들은 힘이 없어진 징기스칸 가족을 버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온갖 고초를 겪게 됩니다. 징기스칸은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력이 형성됐을 때 양아버지 옹칸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합니다. 징기스칸은 추격 세력과 싸워가면서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도망을 치는데 간신히 다다른 곳이 온통 진흙인 발주나 호수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발주나 맹약이죠. 삼국지에 유비, 관우, 장비에게 도원의 결의가 있었다면 징기스칸에게는 발주나 맹약이 있었습니다. 당시 징기스칸에게 마지막까지 남은 부하는 고작 19명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진흙물을 받아서 우손에 들고 하늘 높이 들면서 끝까지 징기스칸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징기스칸을 끝까지 믿고 따라준 사람은 가족도 아니고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종교도 아주 다양했죠. 이러한 사항이 그에게 사람을 보는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그에게는 배신하는 자와 배신하지 않는 자만이 기준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부족, 종교, 계급 관계없이 그에게 충성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기용을 했습니다. 그가 몽골을 통일하고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가장 큰 원동력은 그의 관용과 포용 정책, 능력 위주의 인사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손자는 강한 조직을 위해 조직의 편성을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수 한 명이 수많은 병사를 직접 지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대는 일정한 인원을 기준으로 각 제대를 편성해서 묶어야 합니다. 징기스칸도 몽고군의 군대 편제를 대개혁을 하죠. 십진법을 기초로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단위로 군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휘체제를 아주 용이하게 했죠. 그리고 전투 단위별로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서 10명 단위로 편성된 병력 중 단 한 명이라도 적에게 잡혀가면은 나머지 9명이 끝까지 가서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 편성을 부족이나 시족이 아니라 점령지 사람을 포함해서 연합으로 편성했습니다. 몽골 초원에서는 사실 이러한 조직적인 지휘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때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군을 훈련시킨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었죠. 강한 조직을 잘 지휘하기 위해서는 지휘 통제 수단이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자는 적절한 지휘 통제 수단이 있으면 혼란스러운 전투 현장에서도 많은 병력을 단 몇 명처럼 손쉽게 지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대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솔련처럼 서로 돕고 협동작전이 쉬워집니다. 지휘 통제 수단으로 횃불, 깃발, 북, 징 이런 것들을 사용됐죠. 근데 몽골 대제국의 징기스칸은 이러한 지휘 통제 시스템에 더해 역참 제도를 사용하면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말을 탄 전령이 하루에 150에서 250km를 달려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약 40km마다 설치된 역참으로 이동하기에 가능합니다. 역참에서 말을 갈아타고 또 필요 시는 전령도 교대했습니다. 그래서 인접 부대의 소식과 정보를 신속히 전파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먼 거리에서도 부대 간 상호 협조하고 전투 지휘가 가능했죠. 마지막으로 강한 조직은 운용수를 변화무쌍하게 씁니다. 손자는 병력 운용 형태는 물의 성질을 닮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형상수라고 했죠. 물은 고유한 정체를 유지하면서 담는 그릇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합니다. 물병에 담으면 물병의 형태로, 저수지에 담으면 물은 저수지의 형태로, 계곡의 물은 계곡의 형태로 변화무쌍하게 자신의 형태를 바꿉니다. 군의 운영도 사항에 맞게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전법과 전술을 구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몽고군도 전투를 하면서 점령지의 새로운 전술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며 마치 무르 형태처럼 기마술을 기본으로 하면서 전술을 다양화했습니다. 중국을 공격하고 중국에서 공성기술, 성을 공격하는 기술과 장비를 흡수하고 화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저 유럽을 점령할 때 중국인들이 만든 공성무기와 화약 폭탄을 사용했죠. 호라즘 왕국을 공격할 때는 낙타까지 이용해서 사막을 가로질러가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손자가 이야기한 조직을 강하게 하는 방법과 징기스칸의 예는 우리 국가, 부대, 기업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 조직을 강하게 만들면서 편성과 지휘 통제, 운용수를 혁신해서 징기스칸처럼 세계도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20회 순상밀독 김병주의 손자병법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손자병법의 지혜로 행복하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